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잭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끔찍한 사건, 리시 가족의 비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헌신적인 가장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을까요?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공감과 연민 부족, 얕은 감정, 자기중심성, 그리고 기만적인 매력과 같은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 인격 장애입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러한 특징들은 사이코패스에게서 흔히 관찰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응에 능하고 주변 사람들을 능숙하게 조종하며 자신의 본성을 교묘하게 숨기는 데 전문가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그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죠. 리시 가족의 이야기는 사랑스럽고 가까운 가족으로 여겨졌던 사람이 한순간에 자신의 자녀마저 해치는 무자비한 가해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오싹한 경고를 던져줍니다. 그 남성의 행동과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동기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워서 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놀랍게도 정신 감정 결과 그는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끔찍한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이탈리아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고 특히 비극이 일어난 고요한 도시 모타 비스콘티를 뒤흔들며 이 작은 밀라노 교회 지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범죄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파헤쳐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된 사건의 순서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모타 비스콘티의 비극. 2014년 6월 14일 토요일 이른 새벽, 고요한 마을 모타 비스콘티는 창밖을 내다보던 한 남자의 절박한 외침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주민들은 이웃인 31세의 카를로 리시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겁에 질리고 정신이 나간 듯 보였고 횡설수설하며 누군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인근 주택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자 카를로는 집에 침입한 강도에게 온 가족이 희생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친구들과 동네 스포츠바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일찍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돌아와 보니 집은 엉망이었고 38세의 아내 크리스티나, 5살 딸, 그리고 생후 18개월 된 아들의 싸늘한 시신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즉시 경찰과 응급의료 서비스에 신고했고 그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교환원은 카를로에게 가족 중 맥박이 뛰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생명의 징후가 보이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그는 다시는 집에 들어가지도 시신을 만지지도 않겠다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행동은 충격 때문일 수도 있었지만 말이죠. 그가 가족의 사망을 확인하기도 전에 그들을 시신이라고 지칭한 것은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카를로의 이상한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의료진이 도착하여 아내와 아이들의 사망을 확인했을 때 그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려고 애썼지만 얼굴 표정만 일그러뜨렸을 뿐 눈은 메말라 있었고 얼굴은 거의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 순서를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진술은 오락가락했지만 시신을 발견한 순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녹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 녹화 영상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그것은 다른 많은 증거들 중에서도 그에게 불리한 주요 증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속하게 해결된 세간의 이목을 끈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리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강도 사건이라는 시나리오는 수사 시작 몇 시간 만에 기각되었고 그는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더 많은 물리적 증거를 발견하고 카를로와 추가로 대화하면서 그의 정신건강에 대한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나 리시는 누구였을까요? 이 이야기의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며 시작해보겠습니다. 크리스티나 리시. 본명 크리스티나 알마스. 알마스는 1975년 9월 17일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마을 파비아에서 가족의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이며 매우 야심찬 성격으로 항상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리더십 자질을 갖추고 있었고 학업이든 연극 동아리 공연이든 혹은 일상활동이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뛰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뛰어난 조직력과 리더십 덕분에 항상 친구가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밀라노의 명문 대학교에 합격했고 곧 부모님 집을 떠나 독립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연락했고 그녀의 부모님은 언제나 맏딸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세에 아직 대학에 다니던 크리스티나는 모타, 비스콘티에 위치한 이탈리아 주요 보험회사의 한 지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상사와 동료들의 존경을 얻었고 그녀의 경력은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졸업 후 그녀 앞에는 다양한 기회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대도시로 이사하는 대신 알마스는 고향과 가까운 시골에 머물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무렵 그녀는 이미 직장에서 승진하여 관리직을 맡았고 민간 보험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성공한 여성이 된 후에도 크리스티나는 연극에 대한 젊은 시절의 열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여가 시간을 리허설과 무대 공연에 바쳤으며 특히 뮤지컬 제작을 즐겼습니다. 그녀의 힘있는 목소리와 완벽한 음감 덕분에 모타 비스콘티에서 그녀는 팬들이 있었고 때로는 길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나의 사생활은 그렇게 순탄하게 풀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구원자도 많았고 가끔 연애도 했지만 그녀가 만났던 대부분의 남성들은 경박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며 진지한 관계나 가정생활에는 부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진정한 사랑을 찾아 행복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카를로 리시. 눈에 띄지 않는 사이코패스. 카를로 리시는 1982년 가을 이탈리아의 기초자치단체인 카사라노에서 두 아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보수적인 견해를 가졌고 자녀들에게 꽤 엄격하고 때로는 혹독하기까지 했습니다. 카를로의 남동생은 금세 부모님의 귀염둥이가 되어 끊임없이 어리광을 부리고 보호를 받은 반면 부모님은 맏아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과 뛰어난 학업 성적, 그리고 높은 성취를 요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카를로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지시받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학업 성적이 우수했고 축구를 좋아했음에도 아버지가 정해준 배구를 했으며 이 집은 오직 내 규칙대로 돌아간다고 자주 말하던 아버지와 결코 다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쉽게 화를 내셨고 경로하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카를로는 절대로 아버지에게 반박하지 않았고 항상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더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10대가 되자 카를로는 신경질적이고 내성적으로 변했으며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꿈을 꾸면서도 아버지의 분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두려움, 내적 갈등, 그리고 자신감 부족은 또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를로는 학교에서 친구가 거의 없었고 재미없는 범생이로 여겨졌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자존감을 짓밟고 자신을 주장하려는 욕구를 억눌렀기 때문에 그는 종종 대놓고 괴롭힘을 당해도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카를로는 적응하고 섞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갈등을 피하고 군중 속에 녹아들려 노력했으며 경멸하는 사람들에게조차 피상적으로 예의 바르고 친절했습니다. 카를로는 자신만의 감정을 잃어버린 것 같았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거나 슬퍼하는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에 그의 감정적 반응은 항상 얕았습니다. 카를로의 또 다른 특징은 불편한 질문을 피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병적인 거짓말쟁이는 아니었지만 얼버무리고 회피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태연한 태도여서 마치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카를로를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의 공감 능력이 부족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가까운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슬픔에 냉담하고 무관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리시는 아버지가 선택해준 명문 대학교 경제학부에 등록했습니다. 카를로는 경제학이나 숫자 다루는 일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의 의견은 전혀 존중받지 못했고 아버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카를로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카를로는 꽤 잘생겼고 이를 자신의 장점으로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스포츠 활동과 성인이 된 후에 꾸준한 헬스장 방문은 그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약간의 매력과 피상적인 카리스마가 더해져
카를로는 눈부신 미소와 탄탄한 몸매를 가진 진짜 미남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의 외모를 칭찬했고, 이는 과도한 자기애와 병적인 나르시시즘으로 이어졌습니다. 리시는 여성들과 쉽게 짧은 만남을 시작했지만 진지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데는 무능했습니다. 첫째, 그는 어떤 책임도 회피하려 했습니다. 둘째, 그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관심이 없었고 그저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의 파트너들은 곧 그가 감정적으로 얕고 진정한 애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종종 먼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이 청년은 부모님과 계속 함께 살았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은 고사하고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밀라노의 유수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카를로는 높은 급여를 받았고 전망도 밝았지만 자신의 경력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매우 기뻐했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맏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카를로는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갈등과 비판을 피하려 한 것이죠. 하지만 곧 좋은 직장과 경력 성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결혼해서 손주를 낳아달라고 점점 더 압박했습니다. 그의 수많은 짧은 연애와 진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에 이러한 대화는 종종 집안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항상 대립을 피하려 했던 카를로는 곧 아내를 찾아 가정을 꾸리겠다고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카를로와 크리스티나 리시. 한사랑 이야기. 카를로는 크리스티나가 무대 위 뮤지컬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고 그녀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놀라운 가창력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매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이 끝난 후 그녀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공동의 친구들이 그들을 소개해주면서 운명이 개입했습니다. 그들이 만났을 때 카를로는 겨우 23세였고 크리스티나는 이미 30세였습니다. 상당한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빠르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전까지 주로 경력에 집중했던 크리스티나는 뜻밖에도 카를로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잘생겼고 성공지향적이며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그의 망설임, 의존성, 눈에 띄는 이기심과 약간의 감정적 냉담함을 고칠 수 있는 특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았고 카를로는 순순히 그녀의 리드를 따랐습니다. 관계를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크리스티나는 카를로를 그녀의 가족에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나의 부모님은 그녀의 선택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구원자를 경박하다고 보았고 크리스티나의 어머니는 그를 거른의 몸을 한 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이 미성숙한 청년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 더 감정적으로 성숙한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나는 동의하지 않았고 언제나처럼 자신의 마음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대로 카를로의 부모님은 그의 선택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성숙하고 현명하며 자립심 강한 자신과 그들의 우유부단하고 다소 무책임한 아들을 돌볼 수 있는 성공한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좀처럼 만족하지 않던 가장아버지 특히 기뻐했습니다. 이는 카를로에게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을 더욱 심어주었습니다. 평온한 가운데 만난 지 약 1년 후 젊은 커플은 함께 살기 시작했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계획했습니다. 카를로는 조용하고 순종적이었으며 항상 약혼녀의 말을 듣고 그녀에게 반박하지 않았으며 가정 불화를 신중하게 피했습니다. 크리스티나가 모든 결정을 내렸고 그녀가 선택한 파트너는 조용히 그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이 방식은 그녀에게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그녀는 길고 행복한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직전, 카를로는 처음으로 자신의 본성을 드러냈고 이로 인해 결혼 전에 헤어질 뻔했습니다. 카를로의 친구들은 밀라노의 인기 있는 나이트클럽 중 한 곳에서 그를 위해 총각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즐기며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 무리의 여성들이 합류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예비 신랑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며 그를 유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친구들은 즉시 그를 부추기며 낯선 여자와의 하룻밤이 총각 시절을 마무리하는 완벽한 모험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는 그 여자와 호텔로 가서 열정적인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에도 카를로는 그 하룻밤 상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녀를 위해 약혼녀를 떠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날, 그는 크리스티나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고 더 이상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그 소식을 품위 있게 받아들이고 짐을 싸서 자신의 집을 구할 동안 잠시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카를로의 아버지가 아들의 행동과 그가 주도하여 크리스티나와의 약혼을 파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격노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예비 신부에게 사과하고 다시 결혼하도록 설득할 때까지 그를 보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카를로는 아버지의 뜻에 굴복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꽃다발을 사서 그녀의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부모님은 그를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불륜 소식과 파혼 이전부터 이 귀한 청년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그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크리스티나의 몫이었습니다. 잠시 고민 끝에 그녀는 약혼자를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 그리고 리 씨의 이중생활.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친척들이 선물한 돈은 모타, 비스콘티에 그들만의 집을 사는데 투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결혼 생활이 꽤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높은 직책과 상당한 급여를 받아 필수품뿐만 아니라 여행, 오락 등 그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첫 아이인 딸 줄리아를, 2013년에는 아들 가브리엘을 낳았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그들은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카를로는 깊은 사랑이나 존경심에서가 아니라 다툼을 피하기 위해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크리스티나는 함께하는 삶에 만족했고 남편이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집에서는 그는 모범적인 가장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카를로가 매일 출퇴근하는 밀라노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카페나 쇼핑센터, 심지어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만나며 잦은 바람과 가벼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비싼 차를 탄 잘생기고 세련된 남자는 거의 항상 상대방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들은 보통 몇 번의 데이트 후에 끝났습니다. 카를로는 이 단기적인 관계에서 통제와 지배를 즐겼고 다음 정복 상대를 언제 만날지, 언제 그녀를 내버려 둘지를 결정했습니다. 집에서는 크리스티나가 주도권을 쥐고 카를로는 그저 그녀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탈에 대한 소문이 결국 크리스티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따져 물을 때마다 카를로는 모든 것이 거짓말과 중상모략이라고 맹세했습니다. 2013년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직후 카를로는 내연녀 중 한 명을 위해 가족을 떠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의도를 인정하기까지 했지만 크리스티나는 특히 그의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하실지를 강조하며 그들의 이혼에 반대하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카를로는 그녀의 논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사랑, 그리고 결혼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끔찍한 계획. 1년 후인 2014년 초, 젊고 매력적인 마리아라는 신입사원이 카를로의 직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즉시 그녀에게 반했고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작은 선물을 주고 칭찬하고 계속해서 데이트 신청을 하는 등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두 아이가 있는 유부남 동료와 엮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구애하던 카를로는 그녀의 거절을 무시하는 듯했고 포기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카를로는 자신의 불행을 가족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고 아내와 아이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의 장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이나 인생에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스스로를 확신시켰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함께라면 아버지로서의 결혼 생활과 책임에 얽매이지만 않는다면 완벽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이 생각에 몰두할수록 그의 생각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카를로는 다시 이혼 얘기를 꺼냈지만
아내는 또다시 그것이 나쁜 생각이라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주장에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좌절한 그는 온라인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지만 몇 번의 상담 끝에 자산의 절반을 크리스티나에게 넘겨주고 양육비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그는 의심을 사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빨리 끝내는 방법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범죄 이야기를 파고들던 중 카를로는 몇 년 전 모타 비스콘티에서 발생했던 무장강도 사건에 대한 기사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강도들은 집주인을 칼로 찔러 살해한 뒤 전리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오늘날까지 잡히지 않은 채로 말이죠. 비슷한 강도 시나리오를 재현하려는 괴물 같은 계획이 카를로의 마음속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도된 희생자가 엄마와 아이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리시 가족의 마지막 날, 크리스티나와 아이들의 마지막 날은 2014년 6월 1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카를로는 그날 휴가를 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말하자면 그들에게 송별회를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놀이공원에 갔고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했으며 저녁은 동네의 인기 있는 카페에서 보냈습니다. 그 남자는 그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자신과 가족을 보도록 최선을 다했고 모두가 그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주목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부부는 2층에 있는 아이들 방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아래층 거실로 내려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의심을 피하기 위한 카를로의 교활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부검을 통해 자신과 크리스티나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자가 갑자기 아내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이 친구들과 축구를 보러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거실 TV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카를로는 부엌으로 가서 큰 칼을 들고 아내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목 옆을 찔렀지만 크리스티나는 의식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달아나려 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누가 자신을 공격했는지 즉시 깨닫지 못했고 돌아섰을 때 손에 칼을 든 광난 상태의 남편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을 방어하려다 칼을 쳐냈고 그 바람에 남자의 손이 미끄러져 손바닥을 다쳤습니다.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힘의 차이는 너무 컸습니다. 카를로는 크리스티나가 생명의 징후를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 카를로는 위층으로 올라가 잠자는 5살 딸과 18개월 된 아들의 목을 베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중에 아이들이 고통을 겪지 않았고 아마 깨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웃들 중 일부는 큰 비명을 들었지만 소음이 금방 잦아들었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좀 더 경계했더라면 아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범행을 마친 후 카를로는 어설프게 강도 현장을 꾸몄습니다. 물건들을 약간 옮기고 흩어놓고 무기에서 지문을 지우고 갓 튄 피를 밟았던 바닥을 닦은 다음 거의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샤워실로 가서 피를 씻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설명할 수 없게도 공격 순간에 그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핏자국이 묻은 똑같은 속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이어서 범인은 베인 손에 붕대를 감고 옷을 차려입은 뒤 친구들과 축구를 보고 맥주를 마시기 위해 태연하게 스포츠 바로 갔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행동했고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한 그의 친구들은 그가 방금 자기 가족을 상대로 3중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가 끝날 무렵 카를로는 아내의 휴대전화로 몇 개의 메시지를 보내 경기 점수를 알려주고 사랑을 고백하며 곧 집에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새벽 3시경에 돌아와 극적인 범죄 발견 장면을 연출했지만 몇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그는 어지러운 집안과 아내의 시신을 발견하고 공황 상태에 빠져 밖으로 뛰쳐나가는 척하며 알리바이를 만들 의도로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녹화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실수는 카메라를 끄지 않아 그의 알리바이와 증언을 완전히 반박하는 영상이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사와 증거. 카를로의 강도 사건이라는 초기 주장은 수사 초기 몇 시간 만에 기각되었습니다. 범죄 현장 감식 결과 문과 창문은 온전했고 이는 범인이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귀중품이나 그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돈과 크리스티나의 보석함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집안이 어지러운 모습은 물건을 뒤진 것이 아니라 단지 넘어뜨리거나 옮겨놓은 것처럼 연출된 듯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도들이 위층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해칠 논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신속하게 고의적인 살인사건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유령 용의자가 된 카를로는 즉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했고, 구금되어 그의 옷이 분석을 위해 보내졌을 때 손바닥에 난 새로운 상처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옷에서 작은 핏자국들을 신속하게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카를로는 그 피가 가족들을 살리려고 했을 때 묻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얼룩은 너무 작았고 옷 뒤쪽에 위치해 있어 범행 중 칼의 움직임에서만 생길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카를로가 당국에 제공한 영상에 관해서는 그가 아내의 시신에 다가가 맥박을 확인하거나 아이들에게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즉시 밖으로 달려나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으며 3명 모두 칼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범인이 뒤처리에 사용한 피 묻은 천이 발견된 것은 결정적인 유죄 증거였습니다. 사이코패스. 하지만 그는 제정신인가? 그 남자가 체포된 후 슬픔을 가장하려는 그의 모든 시도는 멈췄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무관심해졌고 감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카를로는 자신의 아이들이나 아내에 대해 죄책감이나 후회, 연민을 전혀 느끼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가 그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압수된 살인범의 노트북에서 검색 기록이 복원되어 수사팀은 그가 정확히 언제 가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지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사전에 계획된 범죄였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동기는 불분명했습니다. 그 남자는 부인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거했는지 정확히 말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자신의 행동 동기를 설명하며 그는 크리스티나와 그냥 이혼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집, 차, 가족 은행 계좌를 포함한 많은 공동재산을 나눠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2 아이라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카를로에 따르면 마리아와의 행복한 삶을 방해할 것이었고 사실상 그 때문에 그는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살인자는 아주 침착하고 무관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제정신인지는 불분명했습니다. 정신 감정 결과 리시는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깨닫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범행 당시에도 그 후에도 어떠한 후회나 반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2015년 1월 카를로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판사의 판결을 무관심하게 들으며 그저 그럴 줄 알았다고만 말했습니다. 얼마 후 그 남자는 항소를 시도했지만 곧 모든 것이 소용없다며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시의 아버지는 아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간 직후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민과 후회라는 감정이 없는 진짜 괴물을 키웠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